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공법 기초 강의 총 4강 4번 강의 중에서 세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두 가지 법률이 무엇인지 그 전체적인 핵심 윤곽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3주차 강의 브리핑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강의 브리핑이 뭐라고 그랬죠? 매 강의 들어갈 때마다 매주 오늘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 좀 해보자. 우리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귀에서 좀 멋진 말들 있죠?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강의 브리핑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실수는 두려워하되 새로운 실수는 두려워하지 말라. 실수는 뭐한 것이다? 소중한 경험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한 번 실수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이거는 회생불능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실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를 한번 겪고 그걸 극복하고 나면 다음에 그거는 뭐 된다? 내가 다시 실수하지 않은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는 뭐가 된다? 나에게 소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얘기죠. 자, 누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계란으로 바위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극복하고 달성하지 못할 것,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것다 하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걸 계란으로 바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바위는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그건 죽은 거고, 계란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건 다 살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란과 바위는 어떤 힘으로 볼 때는 바위가 월등하게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생명이 살아있는 이 계란이 더 사실은 강한 것이다 라는 말 하던데 한번 새겨들어 볼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 프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3주차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즉 1주차하고 2주차에 무슨 내용을 살펴봤는지 그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제가 부동산 공법은 워낙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그랬습니까? 반복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머리는 초딩이도 아니에요, 중딩이도 아니에요, 고딩이도 아니에요. 우리 머리는 무슨 머리다? 노딩이라 그랬습니다. 노딩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가지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분들, 이걸 뭐란다? 노딩이. 그래서 초딩이, 중딩이, 고딩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리는 노딩이가 됐다. 그럼 노딩이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반복. 정말입니다. 한 번에서 잊어버리면 두 번 보면 되는 것이고 두 번 봐서 잊어버리면 세 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까지 거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대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했던 핵심 정리만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지지난주 건 먼저 판서로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지난주 건 자료가 다시 이제 보면서 할 건데 지지난주 건 자료로 보지 않고 한번 애웠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럼 지지난주에 봤던 제일 중요한 게 뭐더냐? 부동산 공법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뭐가 부동산 공법이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자, 지난주 했던 거야.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이 있는데 그런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토지라든지 또는 건축물 같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 거라고 지멋대로 함부로 하게 내버려 둔다. 그거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걸 뭐자? 규제하자. 누가 규제한다 그랬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한마디로 행정청이 국민들 보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마 라고 규제한다 그랬습니다. 토지의 이용이나 토지에다 건축물 짓는 거 함부로 짓지 못하도록 그걸 규제하는 거, 그런 걸 다루면 전부 다 무슨 법이다? 그런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 그랬죠. 그럼 이런 부동산 공법은 총 몇 개 정도 되냐? 우리나라에 약 140개 정도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몇 개만 보자? 6개 법률만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로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년도 그 출제위원들에서 그걸 변경시킬 수는 있는데 최근 10년 이상은 계속 그렇게 6개 법률만 시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암기했어야 됩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우리 공부하는 순서대로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6개 법률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들어가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설명했었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법이라는 게 무엇이 되나 해서 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리했었는데 그 전에 여기 행정청이 국민 보고 일하라 잘하라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뭘 알아야 된다?
행정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됐는지 행정조직의 장들의 체계도에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의 장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느냐? 이걸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행정조직을 모르면 뭘 모른다? 부동산공법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왜? 좀 전에 국가나 지방자치체 같은 행정청이 국민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고 규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청인자들 중에서 누가 이것을 규제하고 어떤 건 누가 규제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자가 구분할 줄 규제하고 있는 건지 저 사람이 하는 건지 행정청이 누군지를 구분할 줄 모르면 똥이 된장이요 된장이 똥이요 아무거나 갖다가 저녁상에다 끓여올렸다간 뒤집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뭘 모르면 안 된다?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종이에다가 직접 써가면서 그걸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어야 그래야 부동산 공법의 공부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도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를 모르고 있으면 뭐 하시라? 다시 해오십시오. 지금 수업 듣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정지시켜놓고 한번 행정조직의 장 손으로 한번 그려놓고 왜? 좀 이따 진도 나가면서 역시 행정조직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수업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를 그려볼 수 있도록 직접 손으로 그려내야 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자. 제일 위에 누가 있다 그랬죠? 우리 대통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누가 있죠? 국무총리. 예,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누가 있다 했습니까? 행정기관의 장 해서 행장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행정기관의 장은 누구 있다 했습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있고 또 누가 있다? 지방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둘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이때 중앙행정기관을 장을 다른 말로 뭐란다? 그걸 국가기관을 하고 지방행정기관을 이건 뭐란다? 이걸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라고 표현해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한다. 이때 이 중앙행정위원회 장의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했죠? 바로 장관들. 이 장관은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을 한다. 대표적인 장관이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높은 최고 대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위원회 장은 즉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뭐로 나눈다 그랬습니까? 다시 광역자치단체하고 또 하나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둘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놓고 광역자치단체장에는 누구 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인천 또는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6개 광역시장.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8개 도지사들.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의사. 이와 같이 특광, 특시토, 특도 이 5명을 뭐라 부른다? 이걸 한마디로 시도지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간대빵 그랬었죠. 그래서 최고대빵인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중간대빵인 시도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그 밑에 있다 그랬죠. 특별시장 밑에 25개, 서울특별시에 25개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가 보면 구청장은 반드시 있고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수, 웅진군수, 거기는 군수도 있다 그랬는데 대전광역시에는 군수들이 없다 그래서 이 군수는 괄호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시장 밑에는 반드시 구청장이 있고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세종특별자치시장 밑에 누가 있죠? 원래는 구청장을 둘 수 있는데 아직 세종시는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구청장이 할 일을 누가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자기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도 행사하면서 동시에 기초자치장의 권한이 구청장의 권한도 세종시에서는 특별자치장이 지가 직접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서는 특별시장 권한 따로 있고 구청장 권한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데 세종시에서는 구청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을 누가 행사한다? 세종특별자치장이 행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밑에 시장들하고 군수하고 둘로 갈라진다 그랬죠? 시장, 군수,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둘로 다시 구분된다 그랬습니다. 뭐로 나눠지죠?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를 뭐란다? 대도시. 이거 대도시 시장과 그다음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이렇게 인구가 50만 명 이상일 때는 대도시 시장. 인구가 50만 명 미만인 시에서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 해서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 이때 대도시장이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시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대도시장이란 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를 제외한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들 요자만 대도시 시장이라고 부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대도시장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중에서만 대도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은 광역자치단체 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누가 있다? 시장이 있긴 있는데 어느 누구 있다 그랬죠?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만 시장이지 법적인 고유권이 없어서 시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어디랑 비슷하다? 세종특별자치시하고 비슷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구청장 권한 도치가 행사한다 그랬죠. 구청장이 아직 없으니까. 제주도는 시장들이 있긴 있는데 요놈의 시장들은 아무런 법적인 고유권한이 없고 옛날에 시장들이 갖고 있던 고유권한을 누가 다 뺏어갔어요. 누가 뺏어갔죠?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뭐란다? 육신꾸러기라고 합니다. 왜? 요 새끼들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초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권한을 지가 다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요거 하나 더 있었죠.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하고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과 군수를 합쳐서 오늘 좀 이따 진도 나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는 이 둘을 뭐라 부른다? 이걸 구청장 등이라고 부른다. 요거. 그래서 요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 군수만 따로 이걸 뭐라 부른다? 구청장 등이라고 부르자라는 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합니다. 자, 그래놓고 요 정도가 가장 기본이었었고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하기로 했었죠. 뭘 정리하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이라고 부르고 그 관할구역의 장들을 누구 있더냐? 여기서 말한 관할구역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더냐? 라는 게 또 있었죠. 이때 관할구역이란 뭘 말한다 그랬죠?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원칙은 관할구역은 뭘 말한다 했습니까? 광역이 관할구역이에요. 이 광역이라는 개념이 이게 관할구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의 장들은 누구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 사람들은 관할구역의 장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한다 그랬습니까? 도지사는 관할구역 장에 안 들어갑니다. 왜요? 경기도 하면 얼마나 넓습니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둘러싸고선 이렇게 경기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너무 넓기 때문에 관할구의 개념으로는 보지 않고 경기도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 수원시장이라든지 연천군수 그런 시장과 군수를 뭐라 부른다? 이걸 도지사 대신에 시장 군수를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할구역의 장 하면 누구 있다 그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다시 한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이걸 관할구의 장이라고 부르자라는 거. 요 개념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하고 국가하고 이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면 뭐가 된다? 그걸 행정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청 하면 딱 누구다? 국가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 여기까지를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라 해가지고 이건 꼭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들을 자치구청장. 요거 대도시장 밑에도 구청장을 둘 수는 있는데 이 구청장들은 행정구 구청장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정리하면 좋겠고 어쨌든 요까지가 1주차에서 했던 행정조직의 장에 관한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법의 체계로 들어가가지고 법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다 그랬죠? 법률. 법하고 법률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르다 그랬죠? 법하면 성문법과 불문법을 다 합쳐서 문서화되어 있는 성문법과 문서화되어 있는 관습법이라든지 조리 같은 그런 것들을 합쳐서 전부 다 법이라 부르고 그중에 성문법 중에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게 법률들. 그래서 법률은 총 1400개가 넘게 존재하는데 그런 법률에 들여다보면 모든 걸 다 법률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법률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온다? 이러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해가지고 모든 걸 법률에 다 줄 수 없으니까 일부는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 네가 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뭐란다? 대통령령.
또 이러이러한 건 국무총리가 네가 만들어라고 법률에 위임을 받으면 그건 총리령. 또 이러이러한 건 장관 네가 만들어라. 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법률도 만들지 않고 장관들 니들도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만들어라.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네가 만들어라. 행정안전부령. 이건 기획재정부 장관 네가 만들어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그렇게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또 뭐란다? 부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률의 내용을 보면 거기 법률에 뭘 받아가지고 위임을 받아가지고 누가 만든다? 대통령이나 또는 장관들이 만드는 법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뭐라 부른다? 그걸 명령이라고 표현한다. 명령이죠.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찾고 싶으면 그때는 그 무슨 해당하는 법률 뭘 찾아보랬죠?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보면 거기에 대통령이 만든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요 무슨 법 시행령 찾아봐라. 만약에 법률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됐다면 그 법률의 밑에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존재한다 했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면 그걸 뭘 찾아본다? 그건 해당하는 무슨 법,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뭘 찾아보라 그랬습니까? 시행 규칙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웬만한 건 이 숙대에 그 대통령으로 정한 거나 부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법은 만들어진단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대통령을 정하는 또는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그런 법을 만들었다. 그때 우리 시험범위는 어디까지가 시험범위다? 법률만 시험 문제 나는 게 아니고 6개 법률만 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법률 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한다는 이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있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뭐에 들어간다?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합쳐서 다시 말하면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법률과 명령을 합치자 법령이라 한다.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말한다? 법령.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도 시험 문제 날 때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안 냅니다. 법률하고 내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 말은 법률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만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속에 있는 내용까지도 지문 속에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그중에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그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법률만이 아니라 뭐까지 난다? 명령까지 합쳐서 법령이 시험범위다. 그래서 도시개발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건축법령, 주택법령, 농지법령 시험 문제는 법령이란 말로 분명히 시험 문제 난다는 거 거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고 법을 배우면서 외워야 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상식을 모르는 걸 뭐라죠? 모른다 해서 몰상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건 법도 모르는 몰상식이 되니까 반드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했을까? 그 밑에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누가 만든대? 지방자치단체 장들. 아까 누구 있었죠? 여기 바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 이 지방자치단체 장들인 이자들이 만드는 법이 있는데 그 만드는 법을 뭐란다? 그걸 조례라고 한다. 조례라고 한다고 했었죠. 근데 아까 기초자치장들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하죠? 여기 구청장, 군수, 시장, 군수 묶어서 이걸 뭐라 본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최고대빵에는 누가 있단다? 국토교통부 장관, 최고대빵이죠. 중간대빵, 시도사, 쫄따구대빵,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행정조직은 체계도를 갖는다. 그래서 맨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 위에 시도사,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때 요 조례도 시도의사들이 만들면 그걸 뭐라 부른다? 시도조례라고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드는 건 시군구 조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보면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구로구거든요. 구로구 구청장이 만드는 구로구 조례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조례도 나눠지고 또 조례는 그 내용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 도시군계획조례, 환경과 관련된 건 환경조례, 건축과 관련된 건 건축조례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이 조례 명칭이 또 따로따로 이런 게 존재한다. 여기까지가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체계 여기까지죠. 자, 이게 몇 주차? 여러분들이 1주차에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2주차로 넘어가 보죠. 지난주 거, 지지난주가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부동산 꼽을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2주차 걸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 화면 보시죠. 하죠. 자, 떴습니다. 기초강 2주차.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었습니까? 지난주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무엇이 되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그걸 쭉 정리를 했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전 국토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법률의 제목을 보면 어떻게 됐다 했죠?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뭐부터 하고 체계적인 계획부터 수립하고 어디다가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체계적인 계획부터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하자? 이용하거나 또는 개발하거나 보존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바로 무슨 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색깔 좀 조정하고. 자,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 땅덩어리 국토에다가 뭐부터 하자? 계획부터 수립하자 그랬습니다. 이때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뭐란다?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무슨 계획 있죠?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이렇게 계획이 위계질서를 갖습니다. 상위계획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위계획 이렇게 계획도 위계질서가 있다는 거. 근데 이 도시군계획은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계획이 다시 둘로 구분되죠. 그래서 이런 먼저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한다? 이런 계획들부터 수립한다. 그래놓고 이 계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계획을 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한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가 보면 다시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건 아무거나 수립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내용은 딱 몇 가지만 했다? 머리자만 따서 6가지.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지입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지입. 그때 용용 이런 게 뭐죠? 용도지역, 용도지구라는 걸 표현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거를 우리가 용용이라고 하죠. 그럼 용도지역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보면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용도지역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도시지역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다시 도시지역은 뭐로 나눠진다? 여기 아파트나 단독주택하는 것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 상가나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으면 상업지역,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으면 공업지역, 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그런 데는 녹지지역이라 하자. 그래서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다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렇게 셋으로 또 구분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었고 이때 다시 또 주거지역은 무슨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은 다시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 하고 구분된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일유군 여기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일준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보생자 이런 식으로 총 도시지역은 총 16가지로 세분화되고 관리지역은 이렇게 3가지로만 세분화되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는다.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용도지역이라고 하자. 그럼 이런 용도지역은 왜 지정한다 그랬습니까? 국토를 크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눠서 여기까지는 무슨 지역이다? 이쪽은 도시지역이라 하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이쪽은 무슨 지역이라 하자? 관리지역이라 하자. 그 다음에 잘라서 이쪽은 무슨 지역? 농림지역. 저쪽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와 같이 용도지역이라는 거로 국토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라겠습니까? 자, 우리가 건축물 같은 걸 건축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걸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토지 주유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난개발밖에 아니고 땅이라는 게 개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개발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를 먼저 뭐하자? 용도지역으로 나눠놓고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들이 정해집니다. 제1종 주거지역 중에서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부르잖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말하잖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말하잖아. 이런 식으로 21개 용도지역마다 이 21개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의 종류를 전부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다? 21개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나 시설의 종류를 정한다는 것.
종류만 정해질까? 아닙니다. 거기다가 다시 건축물을 짓는데 너무 땅에다 너무 넓게 짓지 말라. 건폐율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넓게 짓지 말라. 또 너무 쭉쭉 빵빵으로 짓지 말라. 그걸 용적률 제한이 안 돼. 그런 건폐율도 얼마 이하로 하면 돼야 되고 용적률도 얼마 이하로 줘야 되고 높이도 얼마 이하만 줘라 라고 뭐로 정한다? 용도지역마다 그게 다 규제를 받는다. 함부로 하지 못하게 제한을 받는다. 이것이 용도지역의 특성이라 그랬죠. 그러면 용도지역만 이렇게 지정했다고 국토가 관리되더냐? 그래 부족해가지고 다시 뭘 정했다? 그 위에다 용도지구라는 걸 정했죠. 여기 경관지구. 자, 이건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우리 독서가로 가. 여기는 무슨 지구? 경관지구. 또 여기는 무슨 거? 개발진행지구. 여기는 고도지구. 이와 같이 경관지구나 개발진행지구나 고도지구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또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9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온다 그랬죠? 설명드렸는데 외우는 방법. 요새 반려견과 관련돼 가지고 특히 애완견, 특히 맹견들, 그죠? 그런 불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물어가지고 자꾸 사고를 나가지고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르긴 길러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참 걱정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있었죠? 특별히 취급할 개, 특취개, 특별히 취급할 개가 뭔다? 방방 뜨면 그때는 뭔다 했죠? 보복을 경고한다. 개가 나를 물려고 왕왕왕 하고 방방 뜨면 나도 뭐한다? 네가 나 물으면 나도 너를 꽉 물어버릴 거야. 나도 너한테 보복을 할 거야. 라고 보복을 경고한다. 특취개 방방 보복 경고. 그거 만드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정된 내용으로서 그 용도지구 종류가 9가지로 다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그 9가지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는데 왜 지정하죠? 용도지역 지정만 갖고는 국토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국토를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위에다 용도지역 위에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어떤 때 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게 뭐 하는 거다? 용도지역 지정만 갖고는 그 국토를 관리하기 힘드니까 용도지역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부분적으로 용도지역이 이렇게 지정되면 그 중에 일부를 여기는 경관지구, 여기는 고도지구라고 지정해서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것들을 더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지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자.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갖고 국토가 관리돼야 되냐? 아니요. 안 돼서 또 하나 만들었다. 뭘 만들었죠? 용도구역이라는 걸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용도구역은 뭐였었습니까? 몇 가지만 있습니까? 5가지만 있습니다. 뭐뭐 있다 그랬죠? 자, 용도지구 색깔은 하늘색으로 바꿔보자. 뭐 있죠? 여기 개발제한구역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 여기 시가바조정구역, 저기 산 넘어 뭐가 있다 그랬죠? 남해안 바닷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게 나왔었고 마지막으로 뭐 됐다?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가지고 개도시수입 해서 5가지가 있었습니다. 개도시수입이라는 5가지 용도구역. 그것만 용도구역입니다. 5가지만 개도시수입. 나중에 세부적인 건 나중에 오더라도 어쨌든 그것만 용도지구지 아무거나 구역자 들어간다고. 예를 들면 여기 보십시오. 개발밀도관리구역,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것도 구역자 들어갔네. 지구 다니게 했고요. 이것도 구역자 들어갔네. 그럼 구역자 들어간다고 다 용도구역입니까? 아민들이나 구역자 들어간다고 꾸역꾸역 용도구역에다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몇 가지만 있다? 딱 5가지. 개도, 시수, 입이라는 5가지만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런 걸 한마디로 말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겁니다. 첫 문제 반드시 거기서 출제되죠.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토를 뭐 하자는 얘기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 개발,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국토를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먼저 넓게, 큼직하게 용도지역으로 먼저 나눠놓고 그 용도지역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용도지구라는 걸 또 지정하고 그것만 갖고도 부족하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다가 용도구역이라는 걸 그 위에다 지정해서 국토를 먼저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먼저라 그랬습니다. 그럼 국토를 그렇게 구분시켜놨으면 이제 그 용도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에 맞도록 토지를 이용하고 거기다 건축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토지를 이용하고 건축물을 지으려면 이제 그거 뭐죠? 한마디로 하면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개발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먼저 무슨 개발부터 하자? 개발은 둘로 나눠집니다.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로 나누자.
그럼 공적인 개발이 무슨 개발이 있죠? 여기다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이 있었죠. 그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수업 끝나고 밖에 나가셔서 지나가다가 뭐합니까? 아저씨들이 도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눈도 왔었죠? 그럼 이 추운 날씨에 아저씨들이 도로 공사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까? 인사라도 해야 됩니까? 인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인사한다?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뭐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그런 기반시설 같은 걸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발음이 혀가 떨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이 돼야지 어떻게 표현을 하도록 하죠.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수없이 많이 나온다. 그게 내 입에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놈의 부동산 공법은 무슨 공법이다? 공포의 공법으로서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걸 극복할 때까지는 반드시 뭔다? 이거 반복적으로 자꾸 발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눈으로만 읽어서는 안 외워져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건 입으로 외우는 겁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노딩이가 될수록 눈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외워집니다. 어떻게 외운다? 입으로 외우십시오. 자꾸 발음을 해봐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지 외워지지 그걸 눈으로 읽어가지고는 안 외워지니까 자꾸 표현을 하실 건. 그래서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죠. 그럼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것만 공적 목적인 공적 개발일까? 아닙니다. 뭐도 있죠? 여기 신도시를 만드는 거 바로 오늘 진도 나갈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시행하는 거. 우리 평촌이라든지 또는 저쪽 분당이라든지 또는 일산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뭡니까? 또 동탄이라든지 이게 다 신도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신도시 만드는 걸 무슨 법에서 만든다?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시행됩니다. 이런 도시개발 사업도 무슨 개발이다? 공적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럼 도시만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세월이 흘러버리면 이 도시 속에 뭐가 나타난다?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되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어디가 나타난다?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그 건물들이 다 낡아빠지고 도로도 엉터리고 개판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냥 두면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도시 기능을 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불량 건축물들을 철거하면서 그 지역을 다시 정비하는 것. 그걸 무슨 사업을 한다? 바로 정비사업이라고. 그런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절차를 다루는 게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오늘 보는 게 지난주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걸 살펴봤고 이제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법률을 만든 게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각각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진도 나갈 주된 내용이 된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무슨 개발이다? 각각 공적 개발인데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치면 그걸 무슨 사업이라 해야 되냐? 그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런 공적 개발 세 가지를 합쳐서 이것만이야. 다른 공적 개발 같은 건 빼고 그것은 공적 개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세 가지 공적 개발만 묶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공적 개발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무슨 개발을 들어서 사적 개발이라는 걸 하자. 그러면 공적 개발이든 사적 개발이든 어디를 개발하자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어떤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해가지고 거기서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정하는데 그런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해서 거기서만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판교지구라든지 동탄지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지역에는 반드시 무슨 명칭이 붙죠? 그게 바로 특정지구, 판교지구, 동탄지구 이러는 특정 지구만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위로 거기만 묶어가지고 거기서만 수립하는 게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그것은 반드시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오직
무슨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 난예벌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더라. 그걸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그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개발로 넘어가자? 사적 개발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적 개발은 뭐였었죠? 개발행위라는 걸 하자. 우리 개발행위는 지난주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6가지. 뭐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사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이런 6가지를 말한다. 그런 걸 우리 개발행위라고 하고, 그런 개발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뭐 할 것? 허가받고 할 것.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왔었고. 근데 개발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자, 여기다 아파트 3,000세대를 지금부터 지으려고 해보자. 근데 이미 개발이 된 건물들이 다 들이차고 도로들도 다 만들어진 이 상태에서 이번에 여기다 3,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봤더니 문제가 뭡니까? 3,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차량이 3,000대가 최소한 증가된다고 봐야 되고, 그럼 그 차량들이 다니기 위한 도로가 기준에 너무 좁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로 좁은 걸 도로를 넓혀야 되겠죠. 또 3,000세대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애들도 같이 들어오니까 옆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학교 시설이 더 증설하거나 또는 신축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이런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개발행위로 인해서 도로도 넓혀야 되고 학교도 새로 지어야 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현재 뭐죠? 부족하답니다. 그럼 부족하면 새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만들 장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건물들이 질비하게 들어차가지고 도로 더 이상 넓히는 것도 불가능하고 학교 질 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만 있으면 예산 돈만 있다면 까짓 거 도로 넓히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상비 다 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천문학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 도로 넓힌다? 못 넓힙니다. 학교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그럼 여기 건축물 지려는 3,000세대 아파트 그냥 짓게 내버려둘까? 심각해지잖아. 그래서 여기는 그런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니까 너희들은 여기다 건축물 질 때 3,000세대 짓지 말고 작게 지어라. 1,500세대만 지어라. 라고 건축물을 작게 짓도록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야. 건축물을 작게 짓게 한다는 표현이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한다는 뜻이죠. 그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딱 이쪽으로 넘어가 보자. 여기는 지금부터 산자락을 따라서 자꾸 올라가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지금부터 여기는 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개발 밀도 관리역은 이미 개발됐는데 추가적으로 개발하려고 봤더니 도로가 부족하더라. 학교 지을 공간이 없더라. 이런 얘기고,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개발하려다 봤더니 도로도 없어요. 상하수도 없어요. 공원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여기는 예전에 개발이 아직 없었으니까 그런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개발하면서 기반시설도 설치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반시설 설치할 공간이 있다? 없다? 없는데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돈이 문제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갈 비용이 문제되는 거죠. 그 비용을 누구도 부담하라? 원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걸 먼저 만들어주게 돼 있죠. 왜?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하니까. 그건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만은 개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하니까 일부 개발행위 하는 너희들도 그런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라. 기반시설을 너희들도 뭐라? 부담하라는 구역을 무슨 구역을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땅에 가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뭘 내놔야 된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그 돈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내놔야 되는 그런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무슨 법? 지금 말씀드린 게 국토위기 및 이구에 관한 분들에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들 한번 보자. 자, 아까 제가 계획에는 무슨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최소한 2 이상의 관악구에 걸치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수립되는데 먼저 광역계획관이라는 걸 지정해 놓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는 게 광역도시계획이 있었다. 하나의 관악구에 아니라 최소한 2 이상의 관악구역 넓은 지역에 걸쳐서 수립하는 계획, 광역도시계획이죠. 근데 이 계획은 지금 당장 뭘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장차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표시한 게 광역도시계획의 성격이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관악구역을 하자. 서울특별시라든지 부천시, 인천광시는 자기 관악구역으로 가볼까요? 그때 관악구에서 뭐 수립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기본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이라고 했었죠. 서울특별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라는 이런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물론 성남시에서는 뭐 수립한다? 성남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성남시장이 수립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남시와도 연계가 돼서 성남시도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키고 싶으면 일단은 성남시장과 미리 협의라는 걸 그렇게 거쳐서 어쨌든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이니까 정말로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앞으로 우리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담은 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따라서 희망사항만 갖고는 서울특별시가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다. 무슨 상입니까? 희망사항이죠. 그렇다고 시험 붙습니까? 맨날 술만 마시고 맨날 놀러다니면서 어느 천년에 공부할 겁니까? 그래서는 시험 붙을 리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이 나왔으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그걸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바로 그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이 내용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무나 수립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6가지. 용융, 개도시수, 기도정지입이라는 6가지만 아까 앞에서 또 설명했죠? 그런 6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먼저 나는 게죠. 용도지역. 그래서 용도지역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거 21가지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1가지로 전 국토를 지정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정한다 그랬죠? 요거 외웠어야 돼요. 요거 안 외웠으면 오늘 진도 나가는데 또 지정받아요. 요거 반드시 기초강의지만 외울 수 있으면 외워두는 게 기본 강의 들어갈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지정한다 그랬죠. 서울, 여기는 경기도 양평군입니다. 양평군에 보니까 이거 빨갛게 표시된 건 다 무슨 지역? 도시지역. 물론 이 도시지역이 하나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 도시지역이 다시 몇 가지로 나눠진다? 아까 총 16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은 다시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세분화돼서 도시지역은 총 16가지로 또 저속에서 세분화됩니다. 관리지역은 몇 가지? 아까 3가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관리지역은 셋으로 나눠진다. 근데 왜 농림지역들은 안 나눠집니다. 이게 지금 녹색으로 된 건 다 농림지역. 그 다음에 요거 하늘색으로 되는 여기는 바로 여기가 용문산인데 이 용문산은 무슨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와 같이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국토를 용도지역마다 저렇게 구분해서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종류라든지 높이라든지 또는 그 너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그런 걸 뭐란다? 용도지역이라고 표현했었죠. 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용도지구. 그래서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그때는 뭐한다? 보복을 경고하라.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라는 거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저게 더 세분화될 건데 그 세분화되는 게 아직 안 나왔어요. 내년 4월 달에 우리 법이 이제 이게 그때부터 시행령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법은 일찌감치 만들어놨는데 시행을 그러니까 2017년 4월 달에 만들어 놓고 시행은 1년 후에 시행한다. 2018년 4월 달에 시행됩니다. 그때 시행될 때 대통령이 만든 시행령이 그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률은 지금 이미 만들어졌는데 대통령 보고 세부적인 걸 만들으라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열심히 세부적인 걸 만들고 있는 그 시행령은 언제 나온다? 2018년 4월 달에 나올 거니까 그때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그때 나눠지면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렇게 9가지 용도지구라는 게 있단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왜 지정한다? 용도지역 지정만 갖고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럼 용도지구만 있을까? 하나 더 용도구역. 그래서 뭐뭐 있었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도시수입이라는 이렇게 5가지를 뭐라고 한다? 이걸 용도구역이라고 하자. 아셨죠?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용도 지역지구 구역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자. 아까 설명했죠? 제일 밑바탕에 뭐가 지정된다? 용도 지역이라는 게 제일 밑바탕에 먼저 지정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지를 볼 때는요. 제일 먼저 뭐부터 본다? 이 토지가 무슨 용도지역에 속하는 용도지역 속에 속하는 토지냐. 무슨 용도지역에 있는 거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땅을 갖고 누가 이 교수님 이 땅 사도 돼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 무슨 용도지역이죠? 라는 걸 제일 먼저 묻습니다. 그때 뭐죠? 몰라요. 그럽니다. 돌아버립니다. 무슨 용도지역도 모르면서 그냥 땅 좋으냐고 사겠다고 오는 사람 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뭐 그렇게 하려고 하나 참 답답하기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된다?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역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 위에 어떤 용도지구가 있는지 어떤 용도가 있는지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마다 행위 제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내가 이 땅을 따서 사가지고 여기다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건 전 국토가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만 있더냐?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수없는 게 있습니다. 농지법에 가보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보면 보전산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법마다 그런 무슨 지역, 무슨 지구, 무슨 구역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또는 무슨 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몇 개나 있더냐? 200개가 넘는답니다. 그걸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 국토에 지정되는 무슨 지역, 무슨 지구, 무슨 구역이 이게 각 법률에서 규정되는 아까 부동산국법이 140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정하고는 무슨 지역, 무슨 지구, 무슨 구역이라는 게 총 몇 개나 있단다? 예, 그게 200개가 넘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200개 넘는 것들이 다 지정되니까 나중에 실무할 때는 각각의 그런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행위 제한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지. 뭐가 제맞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건물 지려고 가져갔더니 저 여기다 건물 지려고 하는데 허가 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합니까? 이러이러한 법에 따른 이러이러한 제한 때문에 여기는 그런 걸 지을 수 없어요 라는 게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병신 소리 듣는 거 이 부동산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공법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부동산 공법이에요. 이거 모르면 토지를 다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부동산 공법을 모르면 토지에다 뭘 지려는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중개사 강의할 때 사실은 저기 하려고 했었어요. 그 중개사법 그거 가르치려고 했었어요. 왜? 제일 또 쉽잖아.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고 그랬는데 한 보름 정도 준비하다가 바꿔버렸습니다. 공법으로. 왜? 이왕 하려면 부동산 공법을 하자.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중에 실무하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강의 때려치면 실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대단한 도움을 받는 건 부동산 공법이다 라는 걸 알아가지고 공법에 대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무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공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중요한 거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힘든 것만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뭐로 들어갔죠? 공적 개발로 들어가자. 그래서 도로 만들고 공원주사 학교 짓는 거, 이 도로 만드는 거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어떻게 도로 만들 것이고 도로 만든다고 계획만 수립해놓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조치로서 2년이 지났을 때 일부 개발의 허가, 10년이 지났을 때 해제 위반 신청도 할 수 있고 매수 청구도 할 수 있고 해제 권고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10년 지났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도로 만들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도로 내기로 했던 거 없었던 거라자. 몇 년?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자주 나죠. 어쨌든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요. 이런 도로 만들고 공원주사 학교 짓는 사업 시행 절차와 그 안에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의 조치해 가는 거. 이것이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사적 개발로 들어가자. 그럼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합니다. 그럼 허가 받아야 되는 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았니 이런 6가지가 허가 대상이고 이런 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겠죠. 그거는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가서 거기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뭐가 나왔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건축물들이 들어찬 지역입니다. 여기 개발돼 있잖아요. 무슨 지역? 개발된 지역이 바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가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이러한 다시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개발에 인해서 기반시설은 설치가 필요한데 기반시설이 부족할 거로 예상되죠? 그런데 그 설치가 가능하다? 곤란하다. 예, 더 이상 도로 만들 공간이 없다. 설치가 곤란하다는 얘기다.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개발에 의해서
도로 넓히고 학교 새로 짓는 기반 설치가 필요한데 그 설치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적은 건물을 크게 짓게 한다, 작게 짓게 한다. 아파트 짓는 거 3,000세대가 아니라 1,500세대만 져라. 그런 걸 용적률을 거기 원래 지어야 될 용적률의 반으로 줄이는 게 50% 강화하는 게 반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게 짓도록 해서 기반세율이 부족한 것만큼 건물 짓는 것도 작게 져라라는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그냥 건물이 없었던 지역인데 지금부터 개발을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쪽은. 근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도로도 만들어야 돼요. 공원도 조성해야 돼요. 학교도 지으라고 그랬죠. 근데 그런 기반 설치가 필요한데 무슨 기반시설? 여기서 도공녹학 수합회. 이건 나중에 올 거야. 도공녹학 수합회라는 이런 기반 설치가 필요한데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원도 부담하라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전혀 영역이 달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추가 개발하자는 얘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부터 새로 개발이 시작되는 저 변두리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 한가운데하고 변두리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중복해서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라는 이 말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들 한번 한 시간에 쭉 걸쳐서 지난주와 지난주에 관한 복습이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기억이 난다면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제대로 공부하신 것이고 만약에 지금 설명하는 것도 저 새끼 뭐라고 떠드는 거야? 라는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아직 이거 공부 안 되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지만 기초 강의가 튼튼하면 그 위에다가 다시 쌓아 올라가는 건 훨씬 더 여러분들 쉽기 때문에 감점은 기초 강의 정확하게 숙지하시려고 여러분들 하십시오. 정신 바짝 들어서 그래도 시작했는데 이왕이면 그죠? 뭐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저 새끼 어떻게 가르치나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몰입해서 네가 말하는 건 다 내 거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은 대가로서 금방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시험 본 데는 전혀 지장 없이 자신 있게 합격시킬 수 있는 마음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가는 데는 믿고 그냥 쫓아오십시오. 하라는 대로만 따르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관한 전부 대한 요약 설명이었었고 이제 본 오늘 강의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